네, 64회 조사용 제출 문제 2번 법인세 신고 압축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피시고요. 교재는 여러분 23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그 압축 특강은 말씀드렸듯이 짧게만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문제 1번 압축 특강 그 보신 분들은 뭐 드린 얘기지만 들은 말씀이겠지만 그 말문이 우리 시험 전에 내가 공부했던 거를 복습용으로 맞아 이런 거 외우라고 했었지 그래 이런 거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이런 거 주의하라고 했었지 이렇게 요약했었지 라는 식으로 요런 거 암기 요렇게 암기하라고 알려줬었지 압축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 기본 강의 65회차 워크북 6권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가 20시간 압축 특강이 3시간이었고요. 64회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가 한 18시간 정도 될 것 같고 압축 특강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최종 시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 18시간 했던 거를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빨리 제가 이제 그 빠른 시간에 시간이 이제 압축되어 있으니까 내용도 많이 이제 간결하게 압축되어 있겠죠. 자, 하지만 필요한 내용은 다 말할 거예요. 우리 보면 이 앞에 소득세 문제 1번 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도 거의 100분 걸렸거든요. 90분 이상 90분 이상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100분 정도니까 100분 정도 1시간 반 이상 걸렸는데 필요한 거는 다 말씀드립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요런 거 암기법 알려드린 대로 외우셨나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여기서 이걸 주의하시라고 했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짚으면서 넘어가거든요. 꽤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기본 강의 들었던 내용을 압축해서 하는 거니까 듣고 물론 다른 공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들으면 당연히 그 이해가 잘 어렵겠죠. 자, 본인이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는 가정을 하고 복습용 그리고 리마인드 하게 되겠죠. 뭐 왔다가 최종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들으시거나 하면은 좀 빨리 그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암기하는 용도로 요 강의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 1번 앞 안 들으신 분들도 위해서 잠깐 또 앞에 말씀드렸고요.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풀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말씀드렸듯이 답안 서식에 하나하나 옮겨 적고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 했죠. 이런 뭐 법인세라고 하면 이런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고요. 필요한 게 이런 내용이 정리되고 정리하고 실제로 풀이 실제 그리고 세무조정 이런 게 나왔죠. 그러니까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갑시다.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가산조정이 적었죠. 그래서 소득처분이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걸 적었죠. 적었죠. 그리고 왜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으로 쭉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 부분 답안 서식에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하나하나 옮겨 적고 저희 함께 해봤잖아요. 그죠? 요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거 그거는 생략할 겁니다. 당연히 압축 특강이니까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시고 이걸 적용해서 풀이하면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런 소득 세무조정 뭐 송금물산임 재선출납금 한도초과 뭐 5천만 원 유보 나오겠죠? 됐습니다. 다음 문항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여러분 법인세 신고죠. 문제 3번은 법인세 조사고요. 문제 2번 30점 배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부담 최소화. 자, 뭐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이 있다면은 뭐 송금산입 일시상각 1충 뭐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라는 거고. 자, 1번이고 2번 우리 시험에 이게 잘 나오죠. 세부담 최소화가 적용되는 거는 보통 우리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죠. 자산 수준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월 결손금이 있는데 그게 뭐 공제 가능 기한이 지나가지고 골칫덩이야. 그게 있어. 그런데 올해 대주주가 나한테 뭐 토지를 증여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자산 수준 이익이 생겼어. 혹은 누군가가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안 받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게 생겼어. 그런 경우에 자산 수준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을 때 그 2월 결손금 보전은 여러분 회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데 세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하니까 그걸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얼마, 기타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거. 그게 세부담 최소화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이 없더라도 그 보전하는 입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우리는 답을 쓰실 때 소득금액조정 합계표부터 작성을 하시고 합계가 나오겠지. 가산조정의 합계, 차감조정의 합계. 그 합계들을 여기 첫 번째 서식.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옮겨 적으면 된다. 그 후에 쭉 산출세까지 이어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회사의 자료, 기본적인 회사의 개요가 나오는데요. 중소기업 비상자 영리내국법인 KIFRS, 즉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회사를 우리는 볼 거다라고 했죠.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첫 페이지 같은 경우 늘 같은 회차별로 이렇게 적용될 겁니다. 중소기업 특례를 외우라고 했지. 뭡니까 여러분? 중소기업이어서 받게 되는 특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법이 중소기업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은 규모가 적고 영세한 경우가 많으니까 세법적으로 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어떤 게 있었죠? 1번 접대비 기본한도가 다른 법인은 1,200만 원인데 여기는 3,600만 원으로 한다라는 거고 2번 손익 계속 시기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신고 조정이 가능해요. 뭐 장부에 어떤 걸로 해뒀든 회수기일 도래 기준 우리가 회수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한 날짜 약속기 날일 돈을 받기로 돈을 회수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회수기일이에요. 그 회수기일이 도래했다는 건 그 날이 됐다는 거지. 그 날이 됐을 때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건데 회사가 장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 숫자에 맞춰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특례고요. 혜택이고 단기건설 요게 이번 회차에 나오죠. 뭐? 세법은 장기건설이든 단기건설이든 진행기준 적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세법 입장은. 자, 그런데 단기건설인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면 특혜를 좀 주는 거야. 뭐? 인도기준을 적용해도 된다는 거야. 인도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건설공사잖아. 건설을 다 했어. 완성했어. 그러고 나서 야, 네가 지어달라고 부탁한 거 다 지었다. 이거 와서 써. 너 가져. 이제 인도하는 거지. 다 지어서 넘기는 거야. 그게 인도하는 거예요. 물건을 넘기는 거죠. 건물이니까 그냥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손으로 넘기는 건 아니겠지만 완성돼서 이제 와서 써도 된다고 하는 거야. 그게 완성됐을 때 인도하는 거잖아. 그렇게 그때 수익을 한 번에 다 인식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기 건설에 관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문제 3번에 나왔죠. 문항 3번에 나왔었죠. 뭐 떠올려 봅시다. 요걸 반대로 해석하면 뭐야? 이거 알고 있어 풀었죠? 중소기업이더라도 장기건설이라면 어때? 무조건 진행기준을 해야 된다. 그지? 문항 3번에 문제 3번에서 문항 3번에서 물어봤던 게 그거죠. 단기건설은 회사가 장기, 단기 전부 다 뭘 하고 있었어? 인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거야. 장부에.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단기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 너는 중소기업이니까 특례잖아. 단기건설은 인도 기준 해도 돼. 하지만 어때요? 장기건설은 어때? 중소기업 특례는 단기건설에만 적용되잖아요. 장기건설에 인도 기준 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진행 기준으로 돌려줘야지. 진행 기준에 맞춰서 수술해줘야지. 신고해줘야죠. 바꿔줘야지.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문제 3번에서 풀었던 거야.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세 번째 특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자주 나오잖아. 소득세, 직원 입장에서도 나왔었죠. 65회에서도 많이 나왔었지.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뭐예요? 회사가 직원한테 그 직원이 집을 사려고 한대. 혹은 전세 자금이 필요하대. 그래서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자금을 회사가 이 직원한테 빌려줬대요. 빌려준 거를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회사가 그걸로 뭐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직원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인정이자 입금 산입 이런 제재를 2개를 해요. 기본적으로. 제재가 2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뭐 중소기업이라면 그 직원한테 빌려준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소득세 문제에서 뭐 나왔어요? 중소기업이었죠. 박성실이라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었죠. 그 중소기업이어서 전세자금을 빌렸잖아. 뭐 월세, 전세 이런 전세자금을 빌려서 썼어요. 저리로. 낮은 이자율로. 은행보다 싸게 이자를 싸게 해서 빌려 쓰고 있었어.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었다면 뭐를 적용해야 돼요? 인정이자 적용해서 입금 산입 우리 시중 이자율까지 못 받은 싸게 받았다고 시장 이자율이 5% 그런데 회사에서 이 직원한테 2%로 싸게 해줬다. 그럼 요 차이 3%에 대해서 입금 산입했지. 회사 입장에서 입금 산입 가지급 인정이자 뭐 3% 금액 뭐 300만 원이라고 할게요. 300만 원. 그리고 상여라고 처분했죠. 상여니까 뭐 어떻게 돼?
이 직원 입장에서는 그 300만 원만큼을 뭐야? 3% 금액만큼을 보너스로 받은 게 돼.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런데 아까 전에 봤죠? 중소기업이었으니까 뭐 비과세였다고. 비과세. 이 직원 입장에서도 싸게 빌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이자 계산 회사도 하지 않고 직원 입장에서도 싸게 받아서 그 이득의 부분에 대해서 총급여에 넣지 않았었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주 나와요. 그죠? 이게 최신 개정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년쯤에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게 요즘 64, 65회에서도 나왔고 앞으로도 자주 언급될 겁니다. 알고 있냐라는 거야. 우리 시험에서 중소기업 문제 2번, 문제 3번에 나오는 법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중소기업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특례가 적용돼서 업무보건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 걸로 대부분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정리했고요. 이것도 이따가 문제 3번, 문항 5번에 나오죠. 이것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를 지금 정리했어요. 자, 넘어가고. 자, 법인세 비용 1억. 보자마자 뭐 하라고요, 여러분? 보자마자 송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1억 기타사 유출. 여러분, 보자마자 세무조정 해야 될 거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3개. 뭐요? 뭐요? 지금 이거 1번 법인세 비용. 보자마자 송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그 금액 얼마? 땡땡땡 기타 사외 유출. 이죠? 1번 기타 사외 유출이라는 거 이런 거 잊으면 안 돼. 여러분 듣다 보면 법인세 비용 송금불산이 알아. 그런데 실전에서 막상 하다 보면 연습할 때 충분히 하지 않으면 소득처분 뭐였지? 이 생각 든다고. 뭐라고요?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법인세 비용.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2번 뭐? 두 번째 뭐? 기초 재고에 대한 유보가 있다고 문제 나오면 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전량 팔렸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유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자산이 있고 거기 이 자산이 원본. 이게 제 얼굴이라고 생각해봐요. 얼굴이 뭐였어요, 여러분? 장부. 회계상 자산의 크기가 이 얼굴 크기였다고 해. 근데 세법상 자산의 크기는 이 혹을 붙인 거 크기만큼이라고 해. 이 혹이 뭐예요? 유보. 그래서 세법상 자산은 이 얼굴하고 이 주먹까지를 세법상 자산이라고 본다고 했죠? 얼굴이랑 주먹까지를. 그래서 이 주먹, 유보는 언제 사라져요? 이 자산이 사라지면 이 주먹도 사라진다고. 얼굴이 사라지면 주먹도 사라진다고. 그때 유보가 추인돼서 어떻게 없어져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사라진다고 했지. 만약에 붙어있던 유보가 주먹이 마이너스 유보였다면 어떻게 사라지고? 입금산이 유보로 사라지겠지. 반대 조정으로 사라진다고. 이거를 언제 적용해요, 여러분? 기초 재고 자산에 대한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면 그 유보는 무조건 추인됩니다. 이거는 대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자마자 추인하면 돼요. 우리 문제에서는 나올 거야. 기초재고가 있다고 하면 기초재고의 유보가 얼마다? 그리고 그 기초재고가 다 팔렸다. 이렇게 언급을 주실 거예요. 뭐 혹시 그 언급이 없어도 기초재고 유보는 다 추인하면 돼요. 기초재고가 팔리는 거는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다 주세요. 친절하게 한 줄 주십니다. 기초재고 유보는 무조건 추인. 플러스 유보라고 가정하면 송금산입, 기초재고 유보 100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추인해서 없애줘요.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 그렇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작년에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산해 봐서 초과분이 있어가지고 전기에 작년에 송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100원이라고 할게. 100원 유보라고 한 거야. 그럼 올해 초에는 그 유보가 올해 초에 당연히 이어져 있겠지. 유보니까 그대로 이어져 있겠죠. 보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똑같아.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차감 조정. 입금불산입 혹은 송금산입 똑같아요. 입금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100원 뭐 어떻게? 소득처분 뭐? 마이너스 유보. 이거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거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작년에 무조건 플러스 유보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건 무조건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야. 이 세 개는 여러분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하는 거고 이 무조건 한다는 거는 여러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우리가 법인세 문제 3번 문제 3번 법인세 조사 있죠. 법인세 조사 문제를 보면 회사가 누락된 게 많은 상태로 원래 당초 신고를 했잖아. 그때 이거하고 이거 이 세 개는 놓치지 않아요. 세 개는 한 걸로 나와. 송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기타사 유출 기초재고 추인한 거 기초재고 유보 추인한 거 그리고 뭐 입금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마이너스 유보 이거 이 세 개는 보통 놓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그만큼 기계적으로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세법 담당자가 법인세 신고할 때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신고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개는 했다는 거야. 그만큼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애들이야. 그죠? 이게 반증으로 볼 수 있겠죠? 문제 3번에 보면 나오잖아. 그죠? 법인세 비용 송금 불산입하고 물론 기초 재고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기초 재고에 대한 건 없을 거예요. 보통 두 개는 나와. 뭐? 지급이자가 아니고 법인세 비용 송금 불산입이랑 정기대손 충당 한도 초과 마이너스 유보 입금 불산입 이거. 이 두 개는 무조건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 2번을 풀 때 그 생각을 항상 해야겠지. 법인세 비용이랑 정기대손 충당 한도 초과가 나올 거예요. 우리 무조건. 얘들은 추인할 거야. 당장 추인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됐고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면 20기 사업연도 작년의 자적가표와 자적일표가 있습니다. 그럼 자적가표는 뭐였어요? 세법상 총자본을 표시하는 거고 자적일표는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의 내역을 관리하는 표입니다. 기초유보가 얼마, 그리고 기중에 이만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니까 또 기말의 유보가 얼마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표가 자적일표예요. 자, 여기에 2월 결손금 내역이 어디 자적가표에 있어. 세법상 총자본을 표시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법정 서식을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2월 결손금 내역이 있어요. 관리하는 거지, 2월 결손금을. 자, 이거 외우라고 했죠, 여러분? 2월 결손금의 공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그 사이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공제합니다. 10년간, 향후 10년간. 그 발생한 연도로부터 향후 10년. 2009년 발생분이라고 하면 어때요? 2009년 발생분이라고 하면 2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빼잖아. 여기 밑에 보듯이 여기 각사소에서 이비소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뺄 수 있는 기간이 한도가 있다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향후 15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년에 생긴 거다. 20년에 생긴 2월 결손금은 언제까지 2월 돼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15년 안에 공제하면 된다고. 공제 가능 기한이에요, 이게. 자, 기간 제한이 있죠. 반대로 말하면 이 15년이 지나버리면은 공제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손해가 1,000만 원이 결손금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생겼어. 결손금이 1,000만 원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결손금이 1,000만 원 됐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야. 21년도에 만약에 이익이 2,000만 원 생겼어. 그럼 어때요? 무조건 그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공제해 줘야 됩니다. 각사소가 2,000만 원이 내년에 생겼다면 바로 1,000만 원을 빼줘야 되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년에 할래요. 나중에 할래요. 어차피 15년이나 남았는데 뭐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강제 공제 사항이라고. 이해되죠?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이제 요거를 외우시고 만약에 여러분 공제 가능 기한이 지났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없앨 수 있죠, 우리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자산 수중이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다면 그 이익으로 뭐 이 골칫덩어리 결손을 보전해서 없앨 수 있다고. 입금 불산입, 자산 수중 이익으로 뭐 2월 결손금 보전 이렇게 적으시고 아무거나 적으면 돼.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적든 결손금 보전이라고 적든 얼마 가능한 금액이 있겠지. 가능한 금액 적고 기타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입금 불산입 기타예요. 입금 불산입 기타. 자, 그거를 이제 아는 게 여기 두 번째 문항. 2월 자적가표, 자적일표의 문제에서 그게 핵심이죠. 자, 2010년도 발생한 거 봐봐요. 2010년도에 7천만 원이 발생했고 2천만 원이 뭐 공제됐대.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공제가 돼서 없어졌대요. 결손금이 사라졌어. 그럼 5천만 원이 남았죠. 그지? 이게 언제 내역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20기, 즉 작년 말 기준으로 20년도 말 기준으로 5천만 원이 남아있대요. 자, 얘가 21년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봐요. 2010년도에 발생했다고 했지. 7천만 원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해요? 기간이 세봐. 손으로. 실수하지 않게 혹시라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공제 가능 기한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5천만 원은 어때요? 21년도 관점에서 보면 얘는 지금 기한이 지난 거야. 그래서 이 5천만 원은 어때요?
이렇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비소 뺄 때 이월교수금 빼는 식으로 과표에 반영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만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위에 다 정리해놨죠? 위에? 어떻게?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 생겼을 때만 이 5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입금불산인 기타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뒀습니다. 정리 이렇게 끝. 2011년 발생분은 어때요? 21년도 말까지 가능하죠, 공제가. 그래서 이 2천만 원 어때요? 파란색 있는 2천만 원. 얘는 여러분 어때? 올해 법인세 신고할 때, 21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빼면 돼요. 2월 결손금. 이게 어디 썼어? 33페이지에 이 2천만 원 빼는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보고 올게요.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거죠? 서식 1번이에요.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2천만 원 빼주잖아. 이게 그거라고. 2011년도 발생분만 여기서 빼줄 수 있다. 그지? 맞죠?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2010년도 분은 여기서 못 뺀다는 거야. 그죠? 기한이 지났으니까. 자, 따라오세요. 볼게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자적 1표, 유보를 관리하는 표에 재고자산 평가 감돼 있으니까 이걸 유보 처리했을 거 아니야, 작년에.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유보가 1,000만 원 플러스 유보가 1,000만 원 있다는 거야. 그죠? 이게 올해 입기 초 현재랑 똑같다고 했죠? 작년 말이라는 표현이 올해 초라는 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그지? 올해 초, 당기 초, 기초 유보가 플러스 유보가 1,0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21년도 기초 유보 금액이 1,000만 원 있습니다. 문항 3번 봐봐요. 어때요? 정기에 이 기초 재고가 다 팔렸다. 자, 다 팔렸다는 건 교수님께서 친절히 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자동 추인 사항이라고요. 당연히 기초재고는 우리가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단기 중에 다 팔린 걸로 가정을 하고 우리는 풀면 돼. 교수님께서는 항상 이 멘트를 주시긴 할 거예요. 기초유보 전액 추인하면 돼. 송금산입, 기초재고자산 유보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는 거지. 플러스 유보를 없애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지. 송금산입. 넘어갑니다. 4번 자산수중이익이네요. 회사는 단기 중 대주주로부터 결손보정 목적으로 4천만 원짜리 토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기분 좋다 하면서 토지 4천만 원, 자산수중이익 4천만 원 이렇게 인식을 했대요. 자,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하면 돼요? 아, 아까 전에 골칫덩이 친구, 골칫덩이 여기 이거 2010년 발생분 5천만 원 2월 결손금 남아있는 거는 얘는 더 이상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못해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얘를 없앨 수 있죠. 5천만 원을 얘는 자산 수중 이익으로만 없앨 수 있잖아. 채무 면제 이익이나. 자, 올해 4천만 원이 생겼어요. 5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없애는 거죠. 그지? 뭐 마음은 다 없애고 싶지만 올해 이익이 4천만 원밖에 없는데 뭐 자산 수중 이익이 4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한도가 있는 거야. 올해 생긴 금액을 한도로 없애는 거겠지. 4천만 원만큼 입금 불산입, 자산 수중 이익 4천만 원 기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잊지 말자. 이 세무조정 후에 2010년도 결손분이 이제 얼마가 남아요? 5천만 원 중에 이번에 4천만 원 없앴잖아. 입금 불산입 했잖아. 1,0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1,000만 원은 여러분 어떻게? 아까 봤듯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빼주면 안 돼요. 그지? 아까 2천만 원은 뭐예요? 아까 방금 보고 온 거. 그거는 2011년도분이잖아. 2월 결손금 2천만 원 이걸 빼준 거야. 2010년도분은 아직 1,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건 어때? 내년, 내후년, 뭐 차후년 언제든 또 어디선가 자산수중이 채무면제 이익이 생기기만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게 생기면은 그때 없앨 수 있겠지. 1,000만 원 이상이 생겨야겠죠. 그때 없앨 수 있겠지. 이 1,000만 원은 마음의 짐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2010년도분은. 됐죠? 자, 넘어가고요. 5번. 자, 자산 저가 매입이야. 여러분, 자산 저가 매입은 기본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뭘 싸게 사온 거는 회사한테 칭찬해 줄 일이야. 문제 삼을 게 없다고. 싸게 사온 만큼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이익이 늘어날 거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식이 될 거예요. 회사가 회사가 이익을 본 만큼 놔두면 돼, 원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우라고 했지. 뭐 어떤 경우?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뭐를 유가증권을 싸게 산 경우. 이 경우에만 뭐 수수를 해줘야 돼. 뭐 세무조정이 들어간다고. 싸게 산 그만큼을 입금산입, 유가증권,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해준다고요. 뭐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산 경우 제재한다고요. 그럼 어때?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샀으면 어때? 그냥 놔두면 돼요.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사왔다? 놔두면 돼요.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이 아닌 토지를 싸게 사왔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말했죠? 이 세 개 요건은 AND 요건이라고.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사온 경우라고. 됐죠? AND 요건입니다. 전부 다. 이 동시에 충족했을 때만 세무조정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AND 요건이라는 게. 자, 입금산입 유가증권 1000만원 유보 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6번 대손금. 뭐하고 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강제대손 사유인지 임의대손 사유인지를 구별하라고요. 자, 소멸시효 완성됐다. 어때요? 강제대손 사유죠. 강제대손 사유. 그러니까 죽여줘야 돼. 수술해서 죽여줘야 하는 거야. 송금 산입 소멸시효 완성 채권 2천만원 마이너스 유보. 채권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3천만원이 여러분 매출 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일단 여러분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3천만원은 임의대손 사유예요. 임의대손 사유라는 건 뭐예요? 자, 회사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을 없애고 비용 처리하면 인정한다. 다만 회사가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 채권 안 없앨 거야 라고 선택하면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잖아. 대손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임의라고 회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요. 그게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 매출채권이라는 자산 안에 이 항목이 들어있다. 이 말은 뭐예요? 회사가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지. 임의대손 사유인데 회사가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면 세법은 네 의도를 존중할게.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네 의도를 존중할게. 세무조정할 게 없다는 거야. 그지? 근데 위에 방금 우리가 말했던 거 소멸시효 완성된 건 뭐예요? 강제잖아. 강제인데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비용 처리하지 않고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때? 세법이 야 그거 강제사항이야. 죽여. 지금 이렇게 했지. 그래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한 거라고. 됐죠? 7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요거 여러분 자주 나오죠? 암기하라 그랬지. 뭐? 회사가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가 있을 때 의무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업무용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뭐 대표이사나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뭐 세단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주말에 막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어느 정도 통제하겠다. 어느 정도 제약을 두겠다라고 해서 생긴 제도가 2016년부터 생긴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많은 거에 대해서 과다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제도예요. 자, 회사가 어떤 의무를 두 개 해야 되죠?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돼. 두 번째, 일단 전용 보험을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두 번째 의무를 해야 돼. 뭐? 기록일지, 운행 기록 다 잘 작성하고 항상 비치해둬야 돼요. 이 두 개의 의무라는 거 잊지 마. 뭐라고요? 이 두 개의 의무는 그런데 뭐? 두 번째 의무 있죠. 운행 기록하는 이 의무는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보험 가입은 기본으로 한 상태여야 돼.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혼자 열심히 운행일지만 썼대.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보험 가입은 기본적인 의무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하고 추가적으로 운행일지까지 작성했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잘 봐줄게 라는 입장이에요. 세법은. 공부했었지? 자, 정리합니다. 자, 전용 보험에 만약에 가입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모든 전액 비용을 송금 불산입해. 그래서 그 타고 다닌 사람 대표자라면 상해 처분하고요. 전액을. 보험 가입 안 하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그 비용 전액을 송금 불산입해. 자, 보험에는 가입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두 번째 경우로 갑니다. 운행 일지를 기록했다. 그러면 얼마만큼을 업무 비용으로 업무 그 비율로 봐줘요? 운행 일지에 적혀 있을 거 아니야. 1년 동안 10,000km를 탔는데요. 3,000km는 부산 출장이 있어가지고 부산 지점이 있다는 거지. 부산 지점이나 뭐 다른 지역에 뭐 그 공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썼어요. 뭐 3월 15일에 부산 공장 시찰 다 적혀 있는 거야. 거기에 신제품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보고 왔다.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는 거야. 업무 내용, 뭐 기록, 그리고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적혀 있는 거야. 운행일지에. 그렇다면 어때요? 10,000km 중에 3,000km는 업무용으로 인정된 거죠. 10,000km 중에 3,000km, 30%잖아. 30km는 30%만큼은 비용 중에 30%만큼은 오케이, 송금으로 인정. 그럼 7,000km만큼은 너 주말에 타고 놀았지, 임마. 이렇게 대표이사가 탄 거 논 걸로 보는 거예요. 일지 안 적혀 있잖아, 일한 걸로. 그런 식으로 업무 외 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운행 일지를 기록했다면.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게 65회 경우였죠. 지금 64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험에 가입했고 운행기록도 작성했어. 방금 말한 거고 지금 65회 차에서는 어땠어요? 보험에는 가입했는데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었죠. 그게 65회에서 나왔었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길게 말하는지 알겠죠?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잖아. 우리 시험에 다음 회차에.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보험엔 가입했는데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대. 첫 번째 의무만 이행한 거죠.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어. 금액이. 인정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오케이. 1년에 그 비용이 1,500만 원까지는 업무에 쓴 걸로 봐줄게.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할 거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어떻게 돼요? 내가 4,500만 원만큼 1년 동안 비용을 썼어. 운행일지 기록 안 했어. 보험에는 가입했고. 그럼 어떻게 해요? 1,500만 원까지는 업무에 쓴 걸로 봐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비용 4,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업무 사용 비율이죠. 4,500만 원 중에 1,500만 원. 딱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업무 사용한 걸로 봐주는 비율이야. 나머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미사용 비율로 본다고. 타고 놓은 걸로 본다고 그냥. 3천만 원만큼은. 송금불상이 3천만 원 하면 되겠죠. 뭐 만약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쓴 금액이 1,3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 그 1,300만 원 전액을 다 업무에 쓴 걸로 봐준다니까요. 1,500만 원까지는 봐준다고 했잖아. 뭘로? 업무에 사용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했잖아. 1,300만 원 썼다 가정하면 어때? 100%다 업무에 사용한 걸로 본다는 거지. 업무 사용 비율이 몇 퍼센트야? 100%가 되는 거죠. 그 경우는. 됐죠? 이거 정리됐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듣고 그래 나도 네가 말한 거 다 알고 있어. 다 외웠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중요한 거 3단계법 기억나요? 실제 풀이에 들어가서도 외워야 될 게 3단계법이었어요.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뭐예요? 감가상각의제, 강제상각이라고 있어요. 5년, 정액법, 강제상각. 뭐 취지 이런 거는 기본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요거는 받아들이시고 갑시다. 자, 5년 정액법 강제상각합니다. 자, 회사는 2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했는데 세법상 5년 강제상각 정액법 했더니 2,200만 원이야. 그 금액이. 어때? 200만 원만큼 모자라지. 모자라는 만큼 송금산입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함으로써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회사가 2,200만 원을 세법상 감가상각 한 걸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제 스텝 1에서. 그지? 스텝 2 봐봐. 이제 스텝 2는 뭔데요? 사적 사용 금액, 즉 업무 외에 사용한 만큼 송금 불산입할 거예요. 이때 뭐다? 총 비용을 알아야 되는데 총 비용 감가상각비 부분에 회사 계상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2천만 원에다가 우리 스텝 1에서 200만 원 강제로 우리 추가 상각했잖아. 송금 산입했잖아. 스텝 1에서. 그 금액을 여기 같이 비용으로 봐줘야 총 비용으로 봐줘야 된다는 걸 놓치기 쉽다고 했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체크 잘 해줘야 돼. 다른 유지 관련 비용, 뭐 보험료, 수선비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거야. 업무 운행경차에 그런 비용들은 800만 원이 있다는 거지. 자, 90% 업무 일지에 적혀 있어. 운행 일지 업무 일주가 아니고 운행 일지에 업무에 쓴 거, 출장, 뭐 공항 시찰 이런 거 다 신제품 테스트용 왔다 갔다 한 거 다 적혀 있어. 그게 90%야. 즉 10%는 놓은 거지. 차 타고. 그러니까 10%만큼은 송금 불산입 해준다는 거야. 송금 불산입 업무 외 사용 승용차 비용 300만 원 상여. 너 이 300만 원만큼 타고 놀았지? 대표이사, 여기 전무이사죠? 전무이사야. 너 이거 보너스 받은 걸로 볼 거야. 소득세 추가로 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스텝 3. 마지막으로 할 거 뭐예요? 자, 감가상각비 한도 CV인데 어떤 감가상각비라고 했죠?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라고 했어요. 자, 2,200만 원이 세법상 보는 이 회사의 세법상 감가상각비죠. 그 중에서 10%만큼은 스텝 2에서 이미 10%인 220만 원만큼은 스텝 2에서 이미 송금불산이 됐다고 했어요. 이 300만 원 중에 220만 원은 감가상각비가 부인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90% 1980만 원에 대해서 1980만 원에 대해서만 한도 CV를 한다고 우리는. 오케이? 따라왔죠? 그리고 암기할 거 하나 더. 뭐? 한도 금액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1년에 뭐? 800만 원. 한도 산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업무용 승용차는 1년에 8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고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이 얼마나요?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180만 원 유보.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8번.
문항 8번 인건비. 문항 8번 맞죠? 그러네요. 문항 8번 상여 퇴직급여 뭐였어요? 직원한테 준 상여금 퇴직급여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직원 쪽은 아예 볼 필요가 없어. 직원 쪽은 문제 삼지 않거든. 그죠? 그걸 알고 있다면 아랫줄은 아예 그냥 보고 마음 푸근하게 갈 수 있는 거야. 아, 직원은 문제 삼지 않지. 아랫줄은 크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임원 것만 보면 되겠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얼마 나와요? 연간급의 40%까지 지급하게 정관에 정해져 있죠. 상여금은 뭐뭐뭐 인정하죠? 규정 언제 뭐뭐뭐 인정하죠? 정관 규정 인정. 지금 말하는 거 뭔지 알아야 돼. 상여금 인정해주는 기준은 3개 있다고요. 뭐 3개 다 인정해줘. 정관 규정 인정. 주청에서 만든 기준 인정. 이사회 자기들끼리 대표이사 막 모여서 만든 이사회 결의로 만든 규정 인정. 상여금은 좀 더 넓게 봐줘. 이 기준 3개 중에 하나기만 하면 기준으로서 인정해 줍니다. 상여금은 보너스는 됐어요. 퇴직금은 어때? 퇴직금은 뭐만 인정해줘요? 정관에 있는 규정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뭘 주의하라고 했죠? 이 회사는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은 없으나 주주총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서 이 금액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 쓰면 돼, 안 돼? 안 돼. 뭐 써야 돼요? 법정산식. 심플하게 외우면 뭐라고? 퇴직금은 정관 규정만 인정하기 때문에 정관 규정이 없다고 하면 무조건 뭐 적용해야 돼요? 법정산식 써야 된다고. 법정산식. 1년간 총급여 퇴직 직전 1년이에요. 퇴직 시점으로부터 직전 1년간 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근속연수. 이게 뭐예요? 방금 말한 이게 법정산식이잖아요. 이걸 적용해서 해야 돼. 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정관 규정은 없는데요. 뭐 주총 규정이 있어가지고 했어요. 주총 규정 아니라 뭐 이사회 규정을 했어요. 이거 인정 안 한다고요. 알았죠? 이게 페이크가 될 수 있어. 알았죠? 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요 규정만 알고 있으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법정산식 할 때 뭐였어요? 여기 법정산식 퇴직금 적용할 때 주의할 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할 때 한도 초과해서 상여금 같은 경우 앞에서 한도 초과가 됐다면은 퇴직금 계산 한도 법정산식 계산할 때는 한도 초과분은 제외하고 여기 법정산식에 넣는다는 거. 그리고 근속연수 이 문제 같은 경우 5년 6개월 15일 이랬잖아요. 이 15일 한 달 미만은 절사야. 일 안 한 걸로 그냥 본다고. 5년 6개월만 하면 돼. 5와 15분의 6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요. 알았죠? 한 달 미만은 그냥 절사해서 없앤다. 일 안 한 걸로 본다. 라는 거예요. 풀이 보세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는 이렇게 송금불산의 한도 초과 1,000만 원 상여 나왔죠? 이번 퇴직금은 어때요? 여기 급여 1억에다가 상여금 5억인데 여기 스텝 1에서 한도 초과된 1,000만 원은 이렇게 빼준다는 거야. 빼고 한도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법정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잊지 마요. 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1,300만 원 상여. 이거 잊지 말고요. 이렇게 문항 8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넘어갈게요. 문항 9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요 네 항목이 있대요. 비용 처리돼 있다는 거야. 손익계산서에 비용 이렇게 4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타당한지 볼게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여러분? 사택유지비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택유지비는 회사 사택이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이나 이렇게 일하거나 뭐 원거리에 있거나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 나쁜 게 아니야 사택이라는 게. 자,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언제? 소액 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이 쓰는 사택 유지비는 그 사택에 대한 유지비는 송금불산이 만드는 거야. 임원인데 소액 주주인 출자 임원은 제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주주가 아닌 그냥 보통 그냥 비출자 임원이라고 하죠. 출자한 거 없는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임원이 비출자 임원이라고 했잖아. 그 비출자 임원 혹은 출자 임원이더라도 1% 미만 지분율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인 출자 임원 한은 사택 유지비 제재하지 않아요. 다 송금 인정해줘. 하지만 내가 1% 이상 갖고 있는 출자 임원이다. 지금 이 문제 봐봐. 지분율 5%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1% 이상 갖고 있으면은 소액 주주가 아니에요. 그런 출자 임원이다. 그러면 어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의 영향력이 되게 막대하니까 회사한테 야 사택으로 되게 비싼 거 좋은 거 하나 사. 나 거기서 마음껏 먹고 놀고 놀고 주말에 마음껏 재밌게 살 거야. 이런 게 가능하잖아. 이런 회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기준이에요. 그게. 소액 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은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사택 유지비. 송금불산입 400만 원 상여. 이렇게 했고요. 정리했죠? 3번.
대주주 자택에 대한 수선비. 여러분 이거는 사택이 아니라 대주주 그냥 자기 집을 말하면 자택. 자택이라고 하잖아. 대주주 그 녀석 집. 대주주 집을 회사 돈으로 고쳐준 거야. 이걸 보자마자 부당하다는 생각이 팍 들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제재. 송금물산이 300만 원 배당 받아간 걸로 보겠다는 거야.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재산세 인정하지 않죠. 송금으로 송금물산이 2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부가가치세 100만 원 뭐였어요, 여러분? 정리해볼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뭐 있어요? 사세 등 일단 요거 한 묶음. 나머지 토비 대면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사세 등 뭐 사업하고 무관한 매입세. 그리고 등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거 매입세. 그리고 사세 등 세금 계산서에 관련한 뭔가 의무를 하지 않은 거야. 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금 계산 발행한 의무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게 세금 계산서 쪽이죠. 사세 등 이거는 뭐예요? 이 불공제는 특징이 뭐야? 얘들을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 불공제를 한 이유는 사세 등 얘들을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한 이유는 얘들이 뭘 할 거를 안 한 거야.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불공제라는 페널티를 준 거예요. 이 경우는. 근데 뒤에 토비 대면 뭐였어요? 토지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 이거는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죠. 뭐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작은 승용차들 이런 거에 대한 매입세 그리고 뭐 접대비 관련한 거 면세 관련한 거 이거는 뭐 회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정책상 안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토비 대면은 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불공제를 해주는 건 맞아요. 사세 등 토비 대면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 해줘. 매입세 불공제라고. 매입세 불공제 해주는 거예요. 이 사세 등 토비 대면은 다. 근데 사세 등은 회사가 잘못을 한 거야. 토비 대면은 회사에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세법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법이 짜질 때 구조상 안 해주는 거야 얘들은. 회사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 사세 등 토비 대면은 부가가치세법으로는 이 7개 다 매입세 불공제지만 사세 등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법인세법에서도 송금 불산입 해줘. 송금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토비 대면은 뭐라고 했어? 부가가치세법상 정책상 불공제는 해줬지만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얘들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왔죠? 자, 오케이. 됐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요. 지금 토비 대면 할 때 토죠. 토. 이런 의문 가지시면 안 돼요. 아니 방금 토비 대면은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뭐야? 송금 불산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송금 불산이 되고 마지막에 유보라고 처리했다는 거지. 토지의 자산가액에 100만 원을 더해줬다는 거잖아. 유보라는 게. 이게 이 송금 불산의 유보는 영원히 송금으로 안 봐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송금 불산의 유보야. 당장 비용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올해의 비용은 아니지만 어때? 요렇게 호구로 100만 원만큼 토지에 붙어 있다가 100만 원 딱 붙어 있다가 나중에 토지가 팔려 나갈 때 어떻게 돼? 얘는 송금산이 마이너스 100만 원 유보. 송금산이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된다는 거지. 송금산이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언제? 토지가 팔려 나갈 때. 토지가 팔려 나갈 때. 그때 송금산이 되니까 결국은 어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토비 대면 할 때 토가.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지금 이해되죠, 쭉?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2번의 마지막이네요. 접대비. 자, 일단 뭐 이렇게 항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적격증빙.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는 기준금액이 얼마였어요? 2021년부터 3만 원입니다. 만 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 21년부터 3만 원이 됐어요. 적격증빙.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혹은 현금 영수증 누가 봐도 명백하게 서식이 맞다. 느낌 확 들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요즘 다 전산으로 다 전산 처리되잖아요. 적격하다고 얘들은. 그런데 적격하지 않은 거는 뭐 대표 뭐 여기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뭐 문방구에서 파는 그냥 그 조그만 거 있어요. 그냥 손으로 아무거나 막 적어줄 수 있어. 새우깡 10개 막 적어가지고 그냥 그냥 뭐랄까 약간 그 격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적격이 아니라는 거야. 적격이라는 건 뭐예요? 격에 맞다. 격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은 비적격의 대표야. 손으로 그냥 찍찍 적은 거, 문구센터에서 사와가지고 그냥 막 내용만 그냥 마음대로 막 적어 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만 원 이하는 괜찮아. 뭐 간이 영수증도 3만 원 이하는 괜찮지만 3만 원 초과분인데 만약에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어떻게?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기억나죠 이거? 자 봅시다. 3만원 초과분 분석합니다. 직원명의 신용카드 300만원. 이거 뭘로 본다고요? 비적격 증빙으로 봅니다. 신용카드는 회사명이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실수로 직원이 한 거예요. 어때? 실수로 직원이 자기 카드로 긁은 거야. 회사 접대를 했지만. 어때? 비적격 증빙으로 본 거야. 간이 영수증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송금불산이 300만원, 기타사 유출 300만원. 자, 그리고 대주주가 업무하고 상관없이 지 멋대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논다고 썼는데 뭐를 쓴 거야? 회사 접대 비용 카드를 가지고 가서 지 멋대로 쓴 거예요. 주말이나 마음대로. 어때? 보자마자 제재해야겠다는 생각이 팍 들죠? 송금불사님, 업무 무관, 뭐 대주주, 가공접대비 100만원, 배당, 돈으로 가져가서 쓴 거고 마찬가지야. 배당 받은 거하고 똑같아. 100만원 배당. 그리고 여기 현물접대비.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대방에 줬어. 뭘로 평가한다고 핵심이었어요? 시가로 평가한다는 게 핵심이었어. 자, 보통은 장부가액보다 우리 시가가 높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 때 들어간 것보다 이윤을 붙여서 시장에 팔 거 아니야. 이게 보통의 경우니까 보통은 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보통은 시가로 하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근데 한정적인 경우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작은 걸로 하게 두진 않을 거야. 맥스, 시가, 장부가 큰 걸로 보겠다 이 말이야. 보통은 시가가 더 커요. 그러니까 시가로 그냥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엄격하게 하자면 둘 중에 큰 금액,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씩 더 뭐 있어? 여기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여러분 부채죠. 부채. 왜 부채예요? 회사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50만 원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무조건. 국세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서 부가세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50만 원만큼 내야 돼. 그때 50만 원 내면서 이 부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현물로 접대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셔야죠. 돈 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분, 부채로 띄워놓는 이 부분도 회사의 접대비로 본다는 거야. 회사는 잘 처리해뒀죠? 50만 원 처리해뒀다는 거야. 장부금액 300만 원과 시가 500만 원 차이 200만 원만 가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직부인 들어가는 거, 직원명의 신용카드 사용문 직부인 300만 원 기타사 유출, 비적격 증빙은 기타사 유출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가공접대비, 대주주 이놈, 네가 접대하지도 않아놓고 회사 접대용으로 쓰려는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마음대로 썼냐? 제재해당. 100만 원 배당. 돈으로 가져간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한도 시부인 어때요? 9,300만 원 회사가 계상해놓은 접대비 중에 300만 원, 100만 원은 이 윗단계에서 지금 다 부인됐죠. 직부인 단계에서 부인됐어. 한도 시부인을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뭐다 200만 원 이거는 현물 접대비. 아까 시가로 평가하는 동안 시가로 평가했으니까 200만 원만큼 더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9,100만 원. 접대비 한도 금액 얼마? 8천만 원. 이 문제에서 나와 있었죠. 이 문제는. 하지만 우리 여러분 뭐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실제로 접대비 한도를 우리 손으로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 65회에서 다 정리해놨으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자, 송금불산의 접대비 한도 초과 1,100만 원, 기타사 유출. 소득초분 있지만 접대비 공부 안 했더라도 내가 접대비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숫자 계산 못해요 라고 하더라도 뭐는 적으라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인지 아닌지 사실 나는 몰라.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떡하라고? 접대비 한도 초과일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접대비 문제가 나왔는데 한도 초과가 아닐 확률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열의 9은 접대비 문제가 나오면 한도 초과가 나오겠죠. 보통은. 내가 공부 안 했어. 그래도 뭐는 적으라고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숫자는 몰라. 아무거나 적어. 아무거나 숫자는.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사유 유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소득 처분을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접대비는 할 줄 아는데 대손충당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일 수 있잖아. 좀 어려운 애들. 감가상각비 정결법, 접대비, 대손충당금 이게 굵직굵직하게 어려운 애들 있잖아. 그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어려운 애들이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다는 모르겠다. 이번 공부할 때 대손충당금 예를 들어서 대손충당금 접대비는 했는데 감가상각비는 난 이번에 못했어. 라고 하면 그렇더라도 뭐는 해야 돼? 감가상각비가 한도 초과인지 한도 시임 부족액이 나왔는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뭐는 적으라고? 그냥 한도 초과 나왔겠지 가정하고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숫자 아무거나 적어. 그리고 거기 플러스 유보지 유보. 소득 처분 이런 건 다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고. 접대비 한도 초과 뭐예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유 유출. 대손충당은 뭐예요?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 한도초과 금액 뭐 유보 플러스 유보잖아 유보. 알겠죠?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하자 말자 이게 아닌 거 알죠 지금? 공부를 최선을 다하고 내가 특정 어떤 문항이나 그런 주제에 대한 게 자신이 없거나 공부를 못했으면 그래도 제 강의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문항에서 말씀드려요. 이런 거를 이거라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주제를 버리셨더라도 이거는 합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기본 강의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얻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분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아야지. 그래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꽤 흘렀네요. 문제 2번 이제 뭐 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이렇게 뭐 정리 잘 된 것 같아요. 맞죠? 다 했죠? 아, 됐네요. 답안 서식 쓰는 거는 기본 강의 때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모든 문제 문항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문제 3번 압축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파이팅! 파이팅!